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국민의당 주승명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희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지난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만에 3당 구도로 치러지는 4.13 총선.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과 당 내용으로 유권자들의 실망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제20대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상황과 표심 잡기 전략은 무엇인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참나. 제가 왜 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녕하지 못했는데 안녕하다고 그러니까 웃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네. 동감이십니까? 온갖 풍전열을 치르고 온 사람들 치고는 좀 그래도 여유만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 대표님. 네. 옥새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옥새 어디 있는 겁니까? 옥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당의 옥새라고 하면 예. 그 당의 직인, 예. 당대표 직인을 그렇죠. 말하거든요. 예. 예전에 왕의 도장을 옥새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당의 그 대표 도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당사의 실무 책임자인 총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이 보관하는 게 관례죠. 네. 보통 당의 금고에 보관하는 곳이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네. 이번에 저 옥새는 보지 못했어도 네. 옥새 찍힌 도장은 봤습니다.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세 분은 구제가 되고 왜 세 분은 탈락을 하신 겁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공천 과정이 공관위원회에서 네. 일단 추천이 되면 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당원 당규상. 예, 예.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 공관위 결정을 의결해 주든지 예.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되돌리든지. 제의 예. 이제 공관이 다시 돌려보내는 예, 거죠. 되돌리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 이 남은 6분의 경우에는 당대표께서 네.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 최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결이나 네. 또는 추인을 하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도장을 안 찍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자, 그 당대표한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당원 당규상에는 그럴 권한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 입장 표명이시지 네. 당원 당규상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예. 의결을 해주든지 예. 아니면 제의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대표께서 이제 무슨 권한이냐면 사회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안으로 수 있는 권한? 의안으로 예. 뭐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어서 예. 저희가 6명 중에서 3명은 결정하고 3명은 못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장인 당대표께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의결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산회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회를 했으니까 네. 그 세 분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냥 무공천 상태가 된 거죠. 아예 논의조차 못해. 네, 산회를 해보신 거죠. 것이다. 예. 그런 가운데 특히 이재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류를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개인의 권리는 중요치 않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논의가 있었어요. 예.
나중에 이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지실 것이냐 겁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예. 일단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관위의 마감 시간이 등록 마감 시간이 6시인데 당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쳤고 그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께서 그 6명에 대한 최종 공천 대상자에 대해서 3명만 상정해서 의결해버리고 3명은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회를 해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장이 산회를 해버리시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누진될 안건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예요, 대표님? 글쎄, 왕조 시대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왕조시대 드라마? 또 그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느 왕조시대에 무슨 드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은 권력이 없는 야당입니다만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이제 여당과 또 대통령과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왕조 시대의 그런 것도 또 참고가 되는구나. 그래서 옥새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아주 그냥 긴장된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당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주 대표께서는 이와 같은 양당의 모습을 좀 흥미진진하게 보실 것도 같아요. 아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내부도 복잡한데 예. 너무 당 사실 신경 쓸 일은 아닌데요. 사실 새누리당 이번 공천을 보고 예. 저도 뭐 삼선 의원입니다만은 이번 같이 좀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좀 공천하는 데 있어서 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특히 이 대구라고 하면 새누리당의 텃밭 중에 텃밭인데 네. 대구에서 이런 파동을 겪는 걸 보고 예. 어떻게 보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참 다툼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에 그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의 네. 공천이 예. 이번 뭐 공천의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네. 유승민을 배제하려고 하는 쪽에서 배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 유승민을 도와줘버린 혹 때리려다가 혹을 붙인 그런 공천을 보고 좀 씁쓸해합니다. 네. 예, 예. 도대체 김무성 대표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새 파동이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그 반기라고 보십니까? 그 김무성 대표께서 네. 마지막에 예. 그 이제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 예. 본인이 당 대표로서 판단할 때 예.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일부 지역에 있어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관위에서 네. 공천 배제를 했어요. 공천 배제를 한 부분에 네. 대해서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 단계에 맞지 않는다. 당원당에 맞지 않고 본인 판단은 당의 정체성과 틀리지 않다라고 보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의 결정과 다르게 예. 당 대표는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당 대표의 도장을 찍혀야 예. 되지만 선관위에서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걸 못 찍겠다고 버틴 거죠.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옥새 파동인데 예. 지금 뭐 저희가 예. 선거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보다도 일단 접어놓는다? 당면 문제가 워낙 지금 총선이 4.13 총선이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거의 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당 지도부가 예. 봉합을 하고 네. 가자라는 것이 일종의 이게 지금 아마 야권 분열로 인해 가지고 네. 좀 새누리당에 좀 여유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래도 한 과반 의석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여론을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을 보고 이렇게 당에 공천을 하는 것이고 네. 어떤 당선 가능성을 경쟁력을 보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저는 새누리당에 이름을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진영 의원님이나 유승민 의원님이나 주호영 의원님 같은 분들 참 의정활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왜 이렇게 컷오프 시키고 탈락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듣자 하니 뭐 당의 정체성과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는데 예. 본인들은 뭐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강정책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저희들 예. 볼 때도 뭐 그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영 의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더민주에 입당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만큼 본인이 좀 새누리당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운했다? 서운한 감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면 당을 옮기는 거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어차피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맞죠. 네. 맞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정도라면 서운함의 새누리당에 정도가 대한 너무 컸다? 어떤 반감? 배신감, 배신감. 또 그에 대한 것을 유감 표명을 아주 강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때문이죠? 대표 예. 공약 중에 하나가요.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 일괄지급 30만 원. 네. 그런 그 공약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진영 이제 전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예.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결국 공천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낡은 진보를 혁파하고 새로운 중도 진보로서 가는 실용 노선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국민들과 함께 가는 바로 진영 의원의 그 영입은 아주 굉장히 적절했다? 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아니, 저희들 뭐, 스스로 하고 있고요. 더민주 입장에서야 그렇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떨까 하는 평가를 줄 것 같은데. 더민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예, 한 달 정도. 한 달, 두 달 가까이 되셨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다, 뜻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전혀 뜻이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2번으로 이제 공천되신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이제 제가 상황이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다?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뜻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네. 그래서 그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제 107석이 저희 현재 그 규정 의석인데요.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 정치의 하나의 근거로 그 본인 당신 생각에 그 2번이라는 것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왜 생각이 갑자기 그런 떠오르는 생각을 하셨냐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뜻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었고. 아니었나요? 의지도 굉장히 있으셨고. 원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 아니, 내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그 야권에 주어지는 그런 책임 정치의 그 영역, 힘은 그 의석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2번과 14번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난 2번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반대로 2번과 14번의 차이가 없으니 14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2번이어야 됩니까? 본인이 2번이라는 그 힘으로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어떤 합리적인 반대 논거 없이 반대 논거 스스로에 의해서 예. 반대 논거 없이 그 험한 이제 그 정도 지나친 표현의 방법으로 그 대표를 이제 어렵게 했다, 명예 손상을 줬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동안 지금까지 당해 와서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동가의 정치로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뭐 저희들이 그 생각에 그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인 대표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소위 셀프 공천 2번을 비례대표 받으신 거는 그 정치 지도자로서 또 당의 대표로서 그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많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대개 보면 이제 당의 대표나 그 이런 분들은 그 비례대표 좀 후순위에 번호를 매겨서 의지를 가지고 예. 표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정치의 관례였거든요. 예. 근데 2번을 하신 걸 보고
정말 욕심이 좀 많으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 이번에 그 같은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실 물론 이제 공동 예. 뭐 강봉균 중앙선대위원장 되시겠습니다만 강봉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은 뭐 전혀 뭐 비례대표 네. 혹시 뭐 생각 있으시냐고 혹시 저희 물어봤는데 아유 뭐 내가 그런 거에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 오로지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권 여당 국정을 책임 여당에 가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줄 뿐이지 네. 이거 뭐 저 선거 끝나면 난 도로 제야로 돌아갈 거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인 대표께서 네. 입원하신 거는 정치 지도로서는 꼭 적합한 건가 이런 비판은 사실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요, 예. 공천이 예.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한다고 김무성 대표가 공언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무너짐으로써 김무성 대표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면이 있고, 예.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지역구 공천은 친노 인사들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셀프 공천함으로써 김종인 대표 어떤 분입니까? 군사정권 때는 국보위에서 활동을 했고 네. 또 그 뒤에는 또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과는 좀 먼 분인데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게 이제 지역구 공천에서는 상당히 좀 당하고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 셀프 공천을 하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가 영입했던 인사들을 전부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다 밀려나버리고 네. 또 오히려 친노 운동권 인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룹을 다 벽을 없애버리고 선순위로 많이 돼버린 것 이것은 좀 패권주의의 민낯을 보는 것이죠. 네.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민낯을 보신 국민의당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뭐 각 당이 다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예.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국민의당이 유일한가요? 그렇죠? 저희들은요, 이제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공천 당헌, 당규, 시행, 세칙 이런 것이 아직은 좀 어수룩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보완할 네.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선을 치르고 나서 그에 대한 뭐 정치 신인의 범위라든지 예. 이런 것에서 유권 해석의 차이로 예. 그 경선에 불복하고 그 불복에 대한 감정으로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이죠. 예. 저희들은 어떤 개파 공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다 경선을 다 했습니다. 예. 특히 저희들이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 강주에서는 수기 배심원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거기는 정말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으니까요. 네?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으니까요. 강주 같은 데는 수기 배심원제를 예. 해갖고 그 전문가들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예. 시민들 앞에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고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예. 이렇게 후보를 투표하는 정말 공천권을 시민에게 준다는 차원에서 했죠. 근데 몸싸움이 왜 났습니까? 했는데, 예,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40%를 1차에서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유권 해석의 차이로 네. 또 과거 경력이 정치 신인에 포함되느냐 신인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해석의 차이로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발하는 것이죠. 이 대표님, 네. 새정치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뭐 저희들이 보인 게 아니라 뭐 탈락자들이 보인 모습에 대표님은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죠. 아무튼 뭐 공천 과정 속에서 예. 이 폭언 같은 막말이라든가 네. 또 몸싸움 같은 예. 이런 이제 구태 이런 게 사실은 뭐 각 당이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 그 국민의당이 네. 그 공천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존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네. 같아서 과연 새정치로 저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저는 예.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 정말 세 당 모두 정말로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모습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안 하셨던데 동의하시죠? 뭐 동의 안 하세요? 근데 정치 기술적으로 그 당 양당이 이제 그 국민의당이 생기기 전에 네. 양당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취지와 뜻은 참 좋았는데요. 국민들이 과연 그러겠느냐라고 했죠. 근데 과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뭐 현역 교체를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 교체를 보면 정말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공천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눈에 더 띄었고, 저희도 남말의 입장이 아닌 것 같고. 예, 저희도 그렇게 뭐 오소독산 모든 공천을 모두 다 이렇게 상향식 공천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러나 그 점에 반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새누리당 공격하셔서 지금 이제 권력자에 의해서 뭐 공천을 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거의 88%가 그 경선을 했어요.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서초에 그 두 여성 후보자가 조윤선, 경선했지 않습니까? 이혜훈, 조윤선, 이혜훈. 전 장관하고 청와대 정무석까지 지내신 분이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이혜훈 전 의원 두 분이 했어요. 그러면 그 누가 보더라도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윤선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했습니다. 저희는 100% 정말로 그 국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불과 0.6% 차이로 이혜훈 후보가 결정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작용이 됐다면 이혜훈 후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정말로 단 0.1% 차이라도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담겨 있고 당원의 뜻이 많이 담겨 있는 쪽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이 시점에서의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짧게 좀 여쭤볼까요? 새누리당 이 시점에서의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판세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정부가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고 그 박근혜 정부 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지만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확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0 정도를 150 정도 판세로 그렇게 보신다? 그 정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권이 이렇게 분열돼 있지만 지금 일여 다 야구도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사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결코 새누리당이 어떻게 과반수를 주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못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그런 정치적 핸들링의 잘못으로 이제 일여 다야구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기 때문에. 몇 정도라.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선 야당의 힘을 합해서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막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현재 의석 107석을 지키고 그거보다 좀 더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120, 130? 뭐 1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다다익선이죠. 저희들은 일차는 1차적으로 교섭단체를 통과하는 건데요. 국민들께서 정말 지금까지 양당이 맨날 허구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정치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뭐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 3당으로서의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면 안 시키면서 가운데서 캐스팅 보드를 지면서 타협과 조정을 하는 이런 3당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이래서 3당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3당을 한번 좀 이번에 밀어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데서 이제 국회가 예. 정치적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한 30-40석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다. 다할 것이고. 자, 최혜진 씨. 네. 우리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 궁금해지는 것이 그분들이 지금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과연 그분들은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실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말씀들 나누시던가요? 반응들로만 보면 반반 정도이신 것 같아요. 뭐 요즘 워낙 공천 때문에 정치 뉴스가 시끄러우니까 예. 투표할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표를 해서 확실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그렇군요. 같고 반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까 하는 궁금한 것도 궁금해요. 네. 그 통계도 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앞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그리고 예전에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최근 20년간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시면요. 먼저 제15대 총선에서는 63.9%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최근까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대 총선에서는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지난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제20대 총선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더니 대체로 관심이 많다가 36.9%, 그리고 매우 관심이 많다는 답변이 29.8%로 대략 약 67% 정도가 네. 관심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2배 이상이 관심이 많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20대 총선에 대한 투표 의향을 물어봤더니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답변이 67.6%가 나왔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 의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뭐 투표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네. 이번 투표에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뭐 저와 같이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그 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선의의 경쟁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잠깐 나왔던 질문에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표님께서는 이 두 당, 더 나아가서 정의당까지 야권의 그 연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 가능성보다도 국민들이 네.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많이 이제 굉장히 수준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네. 그 정당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예. 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이 된 배경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그 뜻을 모으셔서 창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정치적인 평가를 받고 정당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예. 한국 정치 발전에도 좋고 정당 발전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그 뭐 연합 연대는 예전에 구태 정치의 모습이다.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뭘 헤어지고 자꾸만 또 만나고 그러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은 아주 단호 입장처럼 보이기는 해요. 당의 허락 없는 개인별 연대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저는요, 예? 이 국민들한테 연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물론 뭐 합치는 것이 도움은 될지언정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예. 아름다운 단일화가 멋있지 어떤 정치공학적 연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공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영남은 여당끼리 분열돼 있고 예. 호남은 야당끼리 지금 분열돼 있고 예. 수도권은 여야가 분열돼 있는 특히 그러면서 야당이 지금 분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 어쨌든 연대는 없을 것이다. 연대는 없죠. 알겠습니다.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비박 연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파들을 중심으로 한 글쎄요. 근데 뭐 어떻게 과거에 친박 연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강력한 그 정치적인 그 인물이 계셨고 네. 구심점이 있었는데 지금 비박연대를 할 만큼 그런 중심적인 인물이 현존하지는 않는 건 분명합니다. 유승민, 이재호 의원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럼요. 예.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고 예. 또 그만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예. 여당에서 영남에서 무소속과 새누리당과의 싸움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진출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임덕도 빨리 올 수 있다. 그게 상당히 나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공천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 시기로 인한 공천 또 뭐 그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당선이 될 경우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그 복당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안 받으실 분명히 겁니까? 저희는 예.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 저희 당에 그 입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당원 단계가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는 뭐 저희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복당해서 새누리당 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만약에 그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소속을 안 받을. 예,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 당규상 저희가 굉장히 지금 그 탈당한 분들이 다시 복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금 90%, 80%. 최고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전당대회를 다시 하게 된다면 다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당대표도 또 대선을 꿈꾸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선거가 끝나면은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다 모든 당이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7월달에. 그렇게 되게 되면 최고위가 다시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하신 거와는 좀 다른 현상, 즉 무소속에 관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 당의 예. 당원 당규는 그 공천에서 탈락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예. 다시 복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뭐 특별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분명히 어쨌든,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 당선이 될 경우에 뭐 복당을 허용해도 되지 않겠냐 이라는 논란이 있는 거 있거든요. 예컨대 뭐 조혜진, 전혀 그거는 뭐 유승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다시 당에 들어오는 거는 어렵다. 윤상현 의원도 어렵다. 다 어렵다. 윤상현, 이재호, 예. 유승민 예. 그 모든 예. 의원들이 예. 다 어렵다. 예. 당원 당규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민주의 경우에는 그 탈당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복당을 허락하실 겁니까? 우선 뭐 저희는 새누리당처럼 그렇게 뭐 완벽하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쉽사리 복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1년 지나면 또 복당 심사도 가능하고 예. 또 이제 복당의 필요성이 생기는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탈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새로운 정당이 지금 딱 그만큼의 20여 석이 있고 또 이제 무소속으로 돼 있는 분도 있는 상태에서 예. 저희들은 그 어려운 사정에 예. 그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또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린 적극적으로 야권 연대마저도 저희들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 복당 불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된 방법으로 그런데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패권 정치가 싫어서 나가신 분들의 모임이시고요. 그렇죠? 또 공천을 주지 않으신 분들은 스스로가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공천을 주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나중에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패권 정치의 부활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 저희들은 뭐 몇 분 아주 패권 정치의 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상징이라고 예. 하는 분들은 이제 공천을 배제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당선이 있죠. 된다. 여러분이 예.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패권 정치에 대한 염원을 느끼고 탈당하거나 또는 탈당한 이후에 정당을 만든 분들에게 새로운
연합과 통합을 기대하면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정도의 패권 정치 청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봤던 노력들을 더해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면서 여야의 1대1 구도를 만들면서 새누리당의 패권 정치, 그러면 야당 내 패권 정치는 이 정도로 해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그 새누리당을 그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패권 정치를 청산하는 게 중요합니까? 패권 정치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연대를 통한 여야의 1대1 구도를 만듦으로써 여당의 패권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사실 이번 선거만큼 깜깜이 선거가 없다? 이번 선거만큼 정책이 실종된 선거도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저께 어떤 그 학회를 갔었는데요. 교수님들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지지했던 정당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야 할 것 없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도 싶고. 자, 이 남은 선거 일정. 무엇을 정책 과제로 내세워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과거에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뭐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공약을 했다가 그 공약이 전부 다 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을 공약을 해도 국민들께서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와 닿구나. 정말 그래서 이 당을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과연 생각하시겠느냐. 그런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정책이나 이런 제도에 대한 비전 제시가 별로 안 믿겨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이번 총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 공정 성장, 그리고 격차 해소.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뭐 낙하산 방지법, 또 뭐 젊은 분들을 위한 그 공공임대주택법, 컴백원법이라고 했죠. 그런 법, 또 노인들을 위한 뭐 일자리 수당, 뭐 상향 조정,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걸었고요. 뭐 중소기업 육성, 대부분 뭐 좀 그 격차, 소외된 쪽의 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비례대표를 1번, 2번 선임했던 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과학기술 분야 육성 이런 것에 좀 저희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서민주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도 경제 이슈가 정책 이슈가 이제부터 부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성장론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이제 사회 불안정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도 이제 그냥 경제 민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예를 들면 777 공약이다. 그러면 그것은 소득 분배율 전체 국민 소득 분배율에서 그 소득 전체에서 소득 분배율이 70%, 또 노동 소득 분배율이 70%, 또 중산 측이 70%가 되는 777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성장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그동안 8년 정권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정말 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대 총선은 그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 민생 우선 세력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외면하는 민생 외면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은 이제 맞춤형으로 예를 들자면 뭐 어르신들 계층인 노인 계층과 관련돼서는 이제 노인복지청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청? 노인복지청 신설해서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지금 그 과제인 그 빈곤, 고독,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요즘에 저출산하고 또 워킹맘들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서 그분들을 위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더센터라고 만들어서
이제 그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 또 관공서 예. 이런 데다가 머더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뭐 예. 쇼핑을 할 때든지 뭐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갈 때 아이를 당분간 맡겨서 머더센터에 맡겨서 거기에 다 이제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우리 30, 40대 젊은 주부들, 워킹맘들이 그 아이 때문에 보육과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걸 덜어드리겠다.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머더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요즘에 청년 일자리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뭐 12.5%가 돼 있는데 청년들이 10명이면 8명, 9명이 관광, 유통, 레저, 뭐 또 외국의 일자리 이런 데 많이 일하고 싶어요. 예. 그런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걸 주로 이제 맞춤형으로 예. 우리 구체적으로 공약을 해서 예.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낼 겁니다. 최희진 씨. 네. 자, 이렇게 세 분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동안 투표 몇 번 해보셨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번에는 예.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번에 너무 공천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이번에 투표를 꼭 해서 힘을 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공천을 열심히 하셨어요. 지나치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무튼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그만큼 뭐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만큼 뭐 값진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아니었겠습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네. 내가 이 말을 못하고 가면은 오늘의 해장국이 소화가 정말 안 될 것 같다. 혹시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리하고. 한 가지. 있습니까? 예. 네. 다 한 말씩 하실 것 최근에 같은데. 이제 그 국민들께서 예.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라는 네. 그 세계적인 그 바둑 대결로 예. 그 인공지능 과 관련된 관심들이 높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0대 총선에서 그런 것을 선보이고 그쪽으로 좀 많이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걸 꼭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국회 기후회장인데 이 바둑분이 좀 불고 있는데 이 바둑하고 인공지능하고 지금 결합이 돼서 그 아주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볼 때, 저 구글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이 승리하는 그 자리였다면 네. 저는 얼마나 좋았겠나.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예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그 네. 기운을 받아서 ICT 광고,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네. 이제 청년들에게 창의력과 창조력을 네. 더 부과할 수 있는 네. 나라에 네. 만들겠다라는 그럼 이번에 총선에서 꼭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 대표님도 말씀하셔야죠. 그죠? 예. 저는요, 예. 예, 정치가 정말 재미있게 하려면 네. 저는 평상시에 여당은 집에서 이야기하면 형님 노릇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야당은 동생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런다면 모든 것을 논의할 때 형님이 좀 양보하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집안에서도. 형님이 앉으려고 하면 계속 동생은 주라고 보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둘이가 모이면 둘이만 있으면 싸움 납니다. 항시 옆에서 서 있으면 절대 싸움을 안 합니다. 말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정치에 지금 식상해 있고 국회에 식상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와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이려면 이 3당 체제가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릴 수도 있고 싸움을 더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 어쨌든 뭐 세 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선거의 막바지를 위하여 가요. 예.